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쪽은 파티션, 분배입니다. 분배. 아마 지난번에 보면 분배 기수라고 들어봤죠, 그죠? 분배. 이쪽은 협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성탄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무 같은 것을 바싹 태운 건데 태우다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타서 다 날아갔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활성탄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타고 날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작은 구멍들이 아주 많아요. 또 이것의 특징은 뭐냐? 협착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활성탄을 집안이나 안방에 갖다 놓으면 그 속에 공기만 지나가더라도 공기가 그 안에 쑥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공기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다 흡착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 협착제를 넣으면 이거 뭐 실리카라든지 플로르질 여러 가지 협착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착제를 넣으면 이게 들러붙어요. 들러붙는데 이게 흰색, 까만색이 있죠, 그죠? 까만색은 잘 들러붙지 않으니까 빨리 내려오고 흰색은 들러붙으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물질의 협착제에 얼마나 잘 협착하느냐, 협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협착제를 쓰는데 실리카나 플로리질을 쓴다. 그러면 실을 딱 넣으면 위에 다 붙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붙어 있는데 그때 적절한 용매를 흘려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흘러나오고 방해 물질은 이 위에 다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실험하기 좋으면서 우리는 분석 물질만 뽑고 이 물질은 안 나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협착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비슷해 보이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거 바깥에 뭔가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협착제. 이쪽은 뭐냐면 이 까만 점을 고체 지짐이라고 합니다. 고체 지짐. 아마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보통 이 규조토라든지 그렇게 실리카 규수류로 되어 있습니다. 고체 지짐류 이 바깥이 바로 뭐냐? 이 바깥이 액체 전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료를 넣으면 이 시료 속에 있는 하얀색, 까만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이 액체 전기상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상에 있지 않고 이 정지상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 그 농도가 있고 그 농도에 대한 비율이 바로 분배 기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까만색은 잘 녹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빨리 나오고 흰색은 녹아 들어가니까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흘러나올 때는 성분에 따라서 다르게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분배 기수입니다. 그림 한번 대충 보면 협착 크로마토그래피와 분배 크로마토그래피가 비슷하게 그림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는 단순한 협착이고 하나는 액체 전지상에 분배되어져 들어갔다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흡수되어졌다가 이것은 벽면 바깥에 흡착이 되는 거고 어드섭션 흡착이 되는 거고 이것은 이 안에 업섭션 한국말로는 흡수가 되는 겁니다. 흡수가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분배다 라는 겁니다.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바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도 의외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채워놓은 게 예를 들어서 채워놓은 게 뭔가 채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통 직경이 한 100 마이크로 뭐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직경인데 이 안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작은 분자량이 작은 화물들은 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끝내는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분자량이 너무 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큰 충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바깥으로만 나와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낸 게 이 그림입니다. 한 번 더. 자, 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얘가 어떻게 하면 단백질 시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솔트가 이렇게 높다. 염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디솔트, 솔트를 없앨 수 있을까? 밑에도 보면 How to optimize protein dissolute, 단백질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 할 때 쓴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은 솔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고분자입니다. 아주 고분자. 근데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Na, Cl, 아주 적죠, 이런 염분들은.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슉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솔트나 조그만 분자, 크기가 작은 분자들은 이 채워져 있는 레진이라고 하는데 이 레진 알갱이를 통과해서 나온다. 그죠? 그리고 프로테인은 분자량이 큰 것을 어찌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이런 레진 안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클럼에다가 큰 클럼이 있으면 이 클럼으로 바로 빨리 빠져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은 앞부분을 딱 받으면 솔트가 아직 빠져나오기도 전에 프로테인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디솔트, 솔트가 제거되어진 단백질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냐?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저 앞으로 가서 금방 분리관, 아까 말했죠. 분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떠한 것을 충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협착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이동상 주입계, 그죠? 그다음 여기에 시료 주입계, 그다음 분리관, 그 다음에 검출기. 검출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검출기가 뭐 있느냐? 자외선을 측정하겠다. 그리고 어떤 용매 속에 뭔가 물질이 들어있으면 당연하게 굴절률이 바뀝니다. 그래서 굴절률을 측정하겠다. 형광을 정했다. 질량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검출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듣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시료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을 분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동상 용매의 조성을 바꿔주면은 분리되지 않는 것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이 이겁니다. 이동상을 어떻게 선택할까? 보시면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분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에서의 용질 농도, 전기상 용질 농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용량인자나 선택인자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용량인자라고 하면서 정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상. 항상 보면 이동상이 밑에 있습니다. 이동상. 여기도 있고 이동상에서의 용질의 양, 전기상에서의 용질의 양. 그래서 용질의 양이라고 하면서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 알죠? 농도는 이거 나누면 부피분의 양.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어떠한 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어집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 모바일. S는 스테이셔너리, 정지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K이기 때문에 K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용량인자는 이 방법 말고도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더 간단하게. 그냥 크로마토그램을 보고 밑에 리텐션 타임이라고 하죠. 그죠? 머무름 시간만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용량인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용량인자를 구할 겁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머무르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크다. 그 말은 뭐죠? 정지상이 오래 있다. 늦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성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성분이 여러 개가 있다. A, B, C, D, E, F. 심지어는 저희 심수에서는 pH나 그걸 분석하면 열 몇 개, 20몇 개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피크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피크 열 몇 개가 나와도 제대로 다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선택이 다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선택인자라고 합니다. 충분히 잘 선택할 수 있느냐, A랑 B랑 잘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을 제가 예를 드리고 수식을 드리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억나죠? 이 그림은 몇 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가스 크로마토그램이든 액체 크로마토그램이든 이동상이 먼저 나오고 TM 돼 있죠, 그죠? TM. 이동상의 머무름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A라는 성분이 나온 머무름 시간. 여기 돼 있죠? TA,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성분이 나온 머무름 시간. TB라 돼 있죠, 그죠? 네,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선택인자는 얼마냐? 그냥 이 시간 빼기 이 시간, 이 시간 빼기 이 시간.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식만 알면은 풀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동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용질 분석 대상 항목입니다.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이 있으면 이동상하고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혀 안 놓는데 이 용매를 쓰면 잘 놓는다. 제가 항상 예를 들죠, 그죠? 여학생들 매니큐어를 바르면은 여러분들 매니큐어 바른 다음에 아무리 뭐 세수하고 목욕하고 하더라도 매니큐어 안 지워집니다. 근데 매니큐어 리무브라고 하는 용매를 다른 걸 쓰면 금방 지워지죠. 그게 뭐냐? 용매랑 매니큐어랑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호작용, 용매를 바꿈으로써 용질에 대한 용량 인자를 바꾼다. 쉽게 말해서 어찌 되죠? 물을 쓰면은 매니큐어는 물을 쓰면은 이 손톱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용량 인자가 너무 커요. 그런데 매니큐어 물 대신에 매니큐어 리무브를 쓰면 어찌 될까요? 리무브를 쓰는 순간 매니큐어가 여기에 정지상이 있지 않고 이 매니큐어 리무브라고 하는 이동상의 단어가 나온다 그죠? 그 말은 뭐냐? 그게 바로 용량인자가 확 바뀌는 겁니다. 자, 그걸 실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용매, 아까 말했죠? 용매라고 하는 것은 물, 에탄올, 그 다음에 핵산, 아세톤처럼 벌써 각각의 용매에 대해서는 용매의 극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용량인자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극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극성지표라고 하는 것은 디옥산, 에탄올, 그 다음에 니트로메탄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낮은 상극자, 양성자 밖에 높은 상극자, 양성자 두 개, 높은 상극자, 양성자 몇 개. 사실 저도 이 용어의 뜻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모르고요. 단지 극성지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용매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용매에서의 분배계수를 이용해서 극성지표를 구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액체가 있다, 어떠한 용매가 있다 그러면 이 용매의 극성지표가 얼마냐? 이 세 가지 용매에 대해서 분배계수를 구해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극성지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 극성지표가 책에 나와요. 이렇게 책에 표 12-1을 보면 메탄올, 아세톤, 나이트로메탄, 에틸 글리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용매에 대해서 벌써 극성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저 극성지표가 뭐냐? 바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극성지표를 구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에 있는 극성지표 이 P 다시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용할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한번 예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데 용매 1과 2를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매 1은 극성지표가 5고 용매 2는 극성지표가 10이다. 그럼 이 두 개를 섞으면 어떨까요? 섞으면 극성지표는 5와 10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게 파이 1, 파이 2라고 하는 부피 30%. 30%니까 숫자로 나타내면 0.3. 이것은 70%겠죠? 0.7. 그래서 밑에 얘가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이게 에탄올은 극성지표가 4.3이고 물은 극성지표가 10.2인데 이 두 개를 3대 7로 섞었다. 그렇게 혼합용유를 만드니 그때 극성지표는 얼마냐? 이 공식 그대로 배우면 되죠. PM 다시 믹스처. 이때 M이라고 하는 것은 믹스처. 이때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되는 거죠. 에탄올의 비율 0.3 곱하기 극성. 그 다음에 물의 비율 곱하기 극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쉽게 말해서 부피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데 부피 비를 가중치를 두고 구한다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랑 환경통계학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죠. 그러면 거기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유도를 고려한 합동분산. 어떻게 합니까? 자유도 곱하기 분산, 자유도 곱하기 분산하다가 제일 끝에 뭐죠? 자유도를 다 더하죠. 이것도 뭐죠? 부피 비를 고려한 거승지표의 평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쩌죠? 부피 비의 합. 근데 부피 비라고 하는 게 합치면 다 1입니다. 항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어요.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다. 세 개다. 그럼 이겁니다. 이렇게. 네 개다. 그럼 네 개 넣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구하느냐? 용량 인자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왜 이렇게 하는지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 앞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정상상하고 역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면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고 정상상일 때는 이식, 역상일 때는 이식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정상상이든 역상이든 아무튼 값이 제대로만 나오면 돼요. 이거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식을 알고 있어도 반대로 하면은 풀다 보면 답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입했다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식, 이식을 쓰면 됩니다. 자, 이식 아무튼 하나만 배웁시다. 여기 역상관의 문제가 있네요. 역상관 잠깐은 여기란 말은 이 공식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식은 뭐냐면 로그 용량인자인데 I K의 용량인자인데 F. 이 I하고 F란 말은 I는 이니셜이란 말이에요. 이니셜. 초기의 용량인자. F란 말은 파이널. 처음에는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이랬다. 처음에는 조성비가 두 액체의 조성비가 3대 7이었는데 나중에는 5대 5가 됐다. 그러면 이게 초기, 이게 파이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는 이것은 2분의 P의 F 다시 마이너스 PI의 다시 이 말은 뭐죠? 초기의 극성지표 그 다음에 바뀐 다음에 파이널의 극성지표 이 말입니다. 이 공식 외울 수 있겠죠? 안 외워도 됩니다. 이번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공식 보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 있었습니다. 용량 인자를 구하는 공식 여기 있습니다. 이 공식 앞에 보시면 제가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그 추가 자료를 다 넣어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추가 자료만 계속 미리 출력을 쫙 다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거 아마 출력하지 않고 한글 파일로 찾겠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못 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출력을 많이 해놓으세요. 최대한. 선택인자는 이 공식이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만. 20분. 20분. 네, 20분. 풀겠습니다. 역상관. 공식은 이겁니다. 이 공식. 역상관에서 메탄올과 물을 3대 7로 섞었다. 자, 3대 7로 섞었다면 일단 여기 바로 씁시다. 메탄올의 극성은 얼마냐? 메탄올의 극성은 5.1입니다. P-는 5.2. 물은 극성이 얼마냐? 10점입니다. P-는 10.2. 이제 문제 쓸 때 제가 이걸 굳이 써낼 필요도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찾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3대 7이다. 3대 7이란 말은 0.3, 그 다음에 0.7 이 말이네요. 그죠? 로 혼합하여 용리시켰을 때 TM, 그러니까 이 메탄올과 물을 3대 7로 섞었습니다. 이동산 주입계에서 3대 7로 딱 섞었어요. 섞었단 말은 뭐죠? 이제 극성이 5.1하고 10.2 이 사이로 나오겠죠. 그죠? 뭔가 이 사이 얼마가 될 겁니다. 의 극성을 가진 혼합 용액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통과시켰더니 클럼을 통과하는데 머무름 시간이 0.5분이다. 쉽게 말해서 이 TM이 뭐냐? TM이 0.5분입니다. 그런데 이 용질이 머무름 시간, 이 혼합 용을 했더니 용질이 나온 게 저 뒤에 30분에 나왔습니다. 30분. TR이 30분. 이때 R이란 말은 리텐션입니다. 리텐션. 영어. 리텐션이란 말은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머무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타겟, 대상 물질이 30분 만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용량인자를 구하고 이 용량인자 K 값이 4인. 지금은 용량인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량인자를 4로 해서 한다면은 메탄올 물의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 똑같은 문제가 뒤에 연습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저는 안 풀어줄 겁니다. 안 풀어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됩니다. 자, 이 공식 그대로 되면 됩니다. 용량인자 구하시오. 여기 공식 있죠. K-는 용량인자인데 TM 그림 그려놨죠? TM이 얼마라고요? 0.5분 0.5 그 다음에 용지 시료의 리텐션 타임이 30분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니까 59가 나오더라. 59입니다. 자, 이때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 문제 K-가 4인 용량인자를 4로 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야 이제 이 공식을 씁니다. 이 공식, 위에 있는 공식. 자, 위에 있는 공식을 쓸 때 먼저 K-가 4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용량인자가 바뀌었다. 용량인자가 바뀌었다. 혹은 선택인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 극성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극성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은 초기의 극성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초기의 극성을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의 극성은 메탄올과 물이 3대 7이었기 때문에 3대 7이면은 이 말입니다. 0.3, 0.7. 그래서 아까 공식이 있었죠. PM 이것은 1, P1 그 다음에 조성비 곱하기 P2 이랬죠. 그죠? 이 공식이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메탄올의 극성, 메탄올의 부피비, 물의 극성, 물의 부피비 8.7. 즉 초기에는 PI죠. 초기의 극성은 8.7이었어요. 8.7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공식을 내보면은 이 공식이죠. 로그 KI KF는 2분의 PF PI. 자, 이게 보세요. 초기에 이게 지금 이게 초기죠, 그죠? 메탄올 물이 3대 7일 때 초기에 용량인자가 59였습니다. 59.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공식에 59분에 초기는 59인데 지금 문제를 봐보세요. K-가 얼마가 됐다고 했죠? 4. 4로 됐습니다. 4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극성 지표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초기의 극성 지표가 지금 계산했더니 8.7. 그러면 이 메탄올과 물을 몇 대 몇으로 섞었을 때, 적절하게 섞었을 때, 그때 극성 지표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서 이 PFR을 구하면 그 값이 6.4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식을 잘 몰라가지고 PF가 앞인지 PI가 앞인지 이거 거꾸로 썼다. 이 거꾸로 써서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도 이 숫자는 나오겠지만 거꾸로 써서 대입하면 이 숫자는 5.1과 10.2 사이에 나오지 않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극성지표가 이것과 이것을 섞었기 때문에 섞었으면 이 혼합 용량은 항상 그 사이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은 몰라도 엉뚱하게 대입을 해도 나중에는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험이라서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아무튼 이 혼합용액의 극성지표가 6.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의 조선을 구하시오. 공식 있죠? 아까 이거 혼합용액에 이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은 또 언제 말한 것처럼 끝내는 처음에 K-가 59있는데 이것이 최종 4가 되도록, 그래서 초기에 이것은 6.4였는데 6.4 아니고 아까 말했더라 6.4가 아니고 초기에 그게 얼마였느냐면은 8.7이었습니다. 초기에 8.7였는데 이것이 K 용량인자가 4가 되기 위해서는 극성지표가 6.4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혼합용액의 극성지표가 6.4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이2인데, 파이2란 말은 메탄올이 파이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물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공식이 넣고 이 파이를 구하면 파이가 0.75다. 쉽게 말해서 아까는 3대 7이었는데 이제는 메탄올과 물의 부피비를 75% 대 25%로 하면은 처리 용량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볼까요? 아까 K-는 TM분의 TR-TM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그대로 대입하면 TM은 똑같이 0.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TR은 얼마가 되느냐? TR은 2.5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두 용맥, 메탄올과 물의 조성비를 약간만 바꾸더라도 용량 인자가 바뀌고 극성지표가 바뀌고 끝내 이 물질의 나오는 시간이 2.5분. 아까는 30분에 나왔어요. 30분에 나오는데 2.5분 앞으로 쫙 나옵니다. 어찌 됩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분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분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이 0.5분에 나오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면서 30분에 나왔기 때문에 불리는 되지만 2.5분이라는 말은 뭐냐? 30분에 비해서 무려 90% 이상 시간을 단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분석하겠습니까? 알겠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극성 지표, 그 다음에 용량 인자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